그래서 우리가 슈퍼휴먼이 된 거예요. 그것을 또 능가하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게 AI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인간과 다른 지능,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외계 지능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갑자기 뭐 사용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등장했는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책에서 제일 먼저 일부에서 4가지 뉴 노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번 처음이 아니라 제가 2022년에 처음 출판한 책이, 그때 출판한 책이 제목이 예정된 미래예요.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4가지 뉴 노멀이 있는데, 그리고 4가지 뉴 노멀과 이제 제4의 이제 부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예전에 이제 원시 수렵인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농업인으로 살았죠. 농업혁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를 일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뭘로 넘어간다고 해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잖아. 전혀 다른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한 4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하기 전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래 사니까 노인 사회가 된다. 이 2가지 때문에 예전과 전혀 다른, 예전에 보통 불평등 사회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극화 사회가 된다. 노인과 젊은이, 뭐 디지털 휴먼과 아날로그 휴먼, 또 남과 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것이 막 등장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인데, 이렇게 4가지 뉴 노멀, 이거는 이미 예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돌아가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기계 중심 사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사회로 완전 변화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2008년도 시작했던 그 통신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통신혁명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단순한 그냥 전화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가 딱 들어가 앉은 게 됐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 컴퓨터가 돼가지고, 70년대 처음 뭐 IBM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도 성능은 100만 배 이상 높고 가격은 100만 분의 1로 떨어졌고 크기도 정말 엄청나게 축소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러한 컴퓨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 인류와 그냥 초스피드로 다 연계가 된 것이,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휴먼이 일단 된 거예요. 슈퍼휴먼이 되었다? 그런데 슈퍼휴먼이 됐는데 그것을 또 능가하려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게 AI예요. 그 AI가 등장했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AI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인간과 다른 지능.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휴먼이 되었고 또 전혀 다른 외계 지능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돈이 처음 생긴 거야. 그냥 돈이 없었죠. 그때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약간 뭐 물론 뭐 돌 같은 거 가지고도 하긴 했는데, 조개 껍질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이제 농업사회로 가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품화폐라는 거예요. 그 바로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한 10,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산업사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금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화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폐가 등장하고 동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은 시작을 했어요. 태환을 보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이 모든 나라가 다 금이 없으니까 태환 보장을 못하니까 미국 달러화만 태환을 보장한다, 금과. 그래서 금환본위제도가 된 거예요. 금환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를 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바꿔줄 수 있는 화폐 본위, 그게 달러 본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달러 본위 제도고 금환 본위 제도고. 그래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71년도에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 달러와 금과 태환도 보장 안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나라 통화도 이 금이 이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명목화폐고 법정화폐예요. 명목이라는 거 말 그대로 명목적으로 돈이라니까 돈인 거고, 그리고 또 화폐라고 하니까 그냥 화폐고 법을 우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지폐라든가 동전도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요. 제가 성당에 갈 때, 그때 이제 교무금 내려고 돈을 이제 갖고 다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 정도라는 거죠. 헌금 낼 때 말고는 지금 돈을 누가 갖고 다녀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땐 과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지금 법정화폐, 명목화폐도 과도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금이 없는 상태로 이미 왔는데 디지털 신호 가지고 하다못해 스마트폰 가지고 돈을 보내기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래도 너무 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보내고 받고 있는데, 이제 아예 지금 뭐 중앙은행인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발행한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런 원화 통화를 갖고 다닐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기본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분산 원장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도 충분히 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 기능만 하면 돼. 첫 번째, 교환의 기능, 교환의 매개 기능.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품화폐나 아니면은 뭐 법정화폐나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을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매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에 얼마야 이렇게 단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 단위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지금 안 쓰고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뒤에 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쓰면, 그러면 그게 화폐인 거예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 기능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그거 가지고 교환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되네. 가치를, 이씨, 뭐, 2,100만 개밖에 없고, 2천만 개밖에 없으니까 못하는. 잘게 자르면 되죠. 왜 안 돼요? 0.001 해가지고, 당연히 가치가, 당연히 이제 회계 단위로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년 뒤에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다른 것도 그때 가서 어떤 교환의 매개수단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는 아니라는데, 뭐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처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 막 있어가지고 주식 가격도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요새 굉장히 가치가 도리어 안 움직여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저장하겠다. 전략자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가치마저도 더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 화폐의 기능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암호화폐, 이 기왕이면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발행한지도 모르는 그러한 비트코인 말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그 실제 사용하도록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아마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또 실제 사용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중국과 같은 나라, 정말 정부가 중앙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할 땐 기가 막힌 수단이에요. 이게 그거 딱 발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디지털 지갑에 다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시하고 통제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개발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개인이 발행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율적이지만 이건 정부가 완전히,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완전히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 같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얼트코인도 있는데, 저희는 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정말 수만 종이 아니라 수십만 종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투자한지도 모르고 그 자체 가치도 없고 그게 또 양도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밈코인, 밈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 투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기에 투기해서 잠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딱 양도 딱 정해져 있고 이건 사람들이 돈이라고 지금 믿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왜 예전에 그러니까 금하든 은하든 이게 왜 아니면 그냥 명목화폐가 왜 이게 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때 비트코인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암호 자산도 이제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더라. 특히 이제 젊은 부자들은 그 암호 자산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폐의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과 잘 적용하는 사람 간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네 가지 뉴 노멀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뉴 노멀인 양극화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사회를 정말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요. 최소한 거기 동참하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날로그 휴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데 마치 산업사회로 완전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 농업사회로 전환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냥 들과 여기 강가를 떠들면서 계속 그냥 거기서 원시 수렴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책 중에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경제학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무슨 뭐, 혹시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걸로 또 오해하실까봐 또 그 댓글 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러면 그분만 손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제가 최소한,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남이 뭐라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많이 듣기만 해서 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듣기만 해서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아까 지금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예? 워렌 버핏 그분 뭐 습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몇 시간 책을 읽는다. 예? 두 번째 우스갯소리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펜을 갖고 다니다. 펜. 어디 가면 뭐 남한테 펜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메모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지금 뭐 펜이 아니라 그냥 뭐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읽고 메모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 한국에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위기죠. 그러니까 위기는 이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푹 빠져버리는 것이고 이제 잘만 하면 정말 기회다 생각을 해요. 저는 기회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하고 이제 디지털 사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사회는 정말 모든 걸 빨리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빨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산업사회는 천천히 해도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돌다리가 있어요. 강을 건너, 이 물가를 건너가는, 물을 건너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기 전에도 한 몇 번씩 두드려 보고, 가면서도 계속 또 지나간 다음에 또 두드려 보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막 돌다리도 막 나가면서 막 가잖아요. 우리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슈퍼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스마트폰도 말씀드렸는데 초스피드로 지금 뭐 5G까지 나오는데 뭐 앞으로 6G도 나오고 7G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빨리 우리가 연산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들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은 한때 산업사회에는 너무 잘 맞았는데 이제 디지털 사회에는 좀 잘 안 맞는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지금 뭐 동경대에 나와가지고 뭐 최고의 직장에서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래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하시던 뭐 소밭집을 내가 이어받았다. 예? 라면집을 이어받았다.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내 돌다리를 지금 우리는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얘들은 갔다가도 뒤에 있는 돌다리 쳐다본다니까요. 아버지가 한 거, 할아버지가 한 걸 다시 가서 한다니까. 그걸 왜 지금 하냐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성에게 정말 잘 맞는 디지털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성에 맞는 이 디지털 사회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또 다시 또 그래서 부동산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집 짓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예? 경제를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당장에 급하다고 그냥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잠깐 누워 계세요. 몰핀 주사만 자꾸 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정책만 계속 쓰는 거예요.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뭐 누구 뭐 손가락 하실 것도 없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냐 옛날 거 다 보시면 제 책에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지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뭐 현재 정권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말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쪽에 모든 자산을 다 거기다 몰빵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돈을 빌려다가 다 거기다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없지. 모든 투자 재원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요. 주식 가격이 안 오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을 어떻게 구할 데가 없잖아요. 빌리지 않으면 자기가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를 하려니까 뭐 주가가 올라야 증자를 하지.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기업을 막 만들었어요. 미국 같으면 그러면 내가 잘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뭐 뭘 만들었으면 내가 이걸 정말 어디 그 내 주식으로 내 해서 한번 상장만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피잖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전부 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다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만 바꾸면 우리나라 국민성과 이렇게 딱 맞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최고의 디지털 그러한 혁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정말 정말 참지 못할 지경입니다.